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30대 제1야당 당수의 탄생으로 여당의 속은 좀 복잡해 보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또다시 쇄신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민주당 97세대를 중심으로 변화의 바람이 부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97세대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쁜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그 이변 없는 이변으로 꼽히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이제 새로운 선장이 됐습니다. 젊음과 이제 개혁이라는 이미지는 기존에 이제 그 진보 진영의 하나의 이제 기치였는데 보수 쪽에서 보수당에서 이제 가져가 버린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여당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뭐 정치공학적으로 보자면 여당에 유리한지 야당에 유리한지 이는 이제 셈법으로 복잡할 텐데 네. 한국 정치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더더구나 젊은 이미지, 역동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진보 정당의 몫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수 정당에서 이런 변화를 선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이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꼭 성공을 해서 젊은 정치가 그냥 이미지 정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백팩에 이제 그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는가 하면 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의도의 이제 기존 당대표 첫날의 그 행보, 그 이미지, 그 선입견을 깨고 대전 현충원으로 향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첫날 행보는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당 대표로서 당연히 이제 가야 될 곳에 가신 것이고 네. 더더구나 지금 광주에 이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슬퍼하고 또 국민들께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 대표로서 가실 만한 장소를 가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지난 10년 동안 이제 방송 출연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미지 정치에 굉장히 이제 능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오늘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쇼타임은 끝났다. 네. 쇼가 아니라 이제 실력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예를 들면 백팩을 메고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또는 이제 쇼라든지 어떤 테크닉에 능숙한 그런 모습보다는 실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제 국회 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내려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는 시간보다 국회 의사당역 6번 출구에서 걸어가는 게 더 빠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진도 보니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사진 기자분들이 이 사진 찍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찍힌 사진이 아니고 뭐 그런 모습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이제 보여주기식 정치로 흐른다면 정말로 이 좋은 계기를 맞이했는데 이 좋은 계기가 또 성과 없이 그냥 한번 휙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실력으로 곧 정기국회거든요. 네.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말로 실력 대 실력으로 해가지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네. 함께 여야가 좀 모처럼 맞은 변화에 계기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에서 81학번 송영길 대표와 85년생 이준석 대표 간 빅매치가 관심을 쏠리고 있는데요. 두 대표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또 뭐라고 보시고 이 수장이 너무 다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케미가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 맞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이게 정치가 이게 뭐 맨날 공격하고 그냥 뭐 이게 난타전을 벌리고 이 정치라는 게 국민들에게 이 희망은 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이제 위로는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정치가 그러지 못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송영길 대표의 마음도 좀 새로울 것이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이제 압박감도 있을 겁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라는 그 TV 화면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도 야, 나도 이제 머리 염색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권 전반이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뭔가 변화를 강요받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민들께서 많은 변화를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여야 대표 관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레이 헤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 염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셨군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1살이거든요. 만으로 하면 50인데 사실은 이제 나이보다 이제 얼굴이 늙어 보이죠. 아니에요.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네. 머리 색깔 염색하시면 그런 측면에서 10년은 더 젊어 보이시네요. 염색은 좀 해야 되는데 뭐 이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내용으로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서 이제 겉옷을 벗어 제끼고 이제 내용적으로 국민들께 정말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여야가 협치를 하든 아니면 케미를 잘 맞추든 변화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좀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이제 압박감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1년생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여당의 그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 70년 같은 동갑이시죠? 박용진 네, 의원. 박용진 동갑입니다. 네, 저하고. 3위로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네. 일명 이제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을 이제 97세대라고 요새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과거 이제 민주당 응답하라 이제 7이군요. 예, 응답하라 네, 1970년 그렇습니다. 예, 이 모임의 이제 멤버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97세대 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민적 요구에 비하면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침 이제 정치라는 것은 작용과 반작용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변화가 이제 촉발되기 시작했는데 이 계기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97세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그동안 또 뭘 했던가라는 이제 반성적인 성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 내 97세대들 지금도 이제 그 응칠 모임은 20대 국회 때 모임이었고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70년생하고 71년생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70년생이 개띠거든요. 그다음에 71년생이 돼지띠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 이름을 듣기 따라서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모임 이름을 개돼지 모임으로 개띠하고 돼지띠 네,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가끔 모여서 네. 의견도 좀 나누고 아마 다음번에 모임을 갖게 되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진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응칠 응답하라 1970 이 모임 멤버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군요. 그러니까 낙선하신 분들은 이제 그 20대 국회에서 낙선하신 분들은 이제 모임에서 빠지고 네. 현역 지금 21대 현역 의원들 모임 위주로 해가지고 그 모임을 꾸렸는데 최근에는 다들 박용진 의원도 이제 대권 출마 선언을 하고 뭐 바쁘다 보니까 최근에는 모이지를 못했는데 아마 조만간에 또 정기국회 시즌을 앞두고 또 모이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변화의 바람 중 하나로 대선 경선 연기론이 다시 불을 붙고 있는데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의원님께서 계셨습니다. 가장 먼저 쏘아 올린 공인데요. 이 최근 재점화된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예. 그러나 저는 제가 부산에서 이제 선거를 내리 3번을 다 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낙선을 3번을 하고 4번째 만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 제가 어떤 진영, 또 특정 후보의 유불리 차원에서 경선 연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경선을 하기에는 왠지 좀 국민들께 미안하고 그리고 또 상대당과 비교해서도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이 경선을 과연 치를 수 있겠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 때문에 했던 것이고 다만 이제 조만간에 대선 기획단에서 네. 이 문제를 잘 머리를 맞대서 지혜롭게 이제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좀 선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나오면은 굉장히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대선 기획단이 출범이 됐을 때 경선이 연기될 거라고 보십니까? 단정은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정치 환경 자체가 급변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당선이 쏘아올린 이 변화가 과연 어디까지 이제 변화로 이어질지 정치 환경 자체가 이제 급변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헌 22조의 예외 조항,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를 할 수 있다. 당무위원회 의결로. 이것은 뭐냐면은 국면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거나 또는 이번처럼 정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을 때 지도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지도부가 정무적 판단을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여지를 마련해 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헌 22조의 예외 조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제 투기 비리 의혹 조사인데요. 여당 의원 12명이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초강수 자진 탈당이라는 이제 초강수를 뒀는데 그 안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 이제 좀 내용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당에서 출당 조치를 한다거나 또는 징계 요청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대개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소명 과정, 또 해명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송영길 지도부가 말하자면 소명이나 이런 절차와 과정 없이 그냥 출당 조치, 탈당 공고 이것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지도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그동안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은행의 일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이 되고 은행 불일치의 상징처럼 돼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 의원님들 굉장히 억울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수본에서 무혐의 조치를 받은 것조차도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기를 해가지고 억울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가혹하더라도 우리 의원들께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 지도부의 결정을 저는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그 송영길 대표의 선탈당 후 해명 그리고 수사 그리고 복당 이런 이제 일련의 그런 조치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사실은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가혹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국민 여론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또 이번 당 지도부의 이러한 결정을 또 지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동료 의원들이 겪고 있는 억울함, 억울한 사정, 특별한 사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해명과 또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다시 민주당으로 입당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잠깐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입당을 하면 저는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당에서 부동산 의혹 때문에 쓰나미가 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제1야당과 비교섭단체 5당까지도 전수조사 배를 타게 됐습니다. 이 쓰나미를 함께 겪을 것 같은데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 직접 조사단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서 이중잣대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떻게 할지 결정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할 때 그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위원장께서 이제 직무 회피를 한 것은 뭐냐면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민주당 출신이 그 직무 회피를 하지 않고 직무를 맡게 되면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봐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 회피를 한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여타 정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 속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굳이 잘 봐줄 이유는 없는 것이죠. 다만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것은 야당이다 보니까 더 가혹한 잣대로 조사할까봐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한 걱정을 안다면은 아마 전현희 위원장께서 민주당 할 때와 같이 직무 회피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뭐 그렇게 한다면은 국민의힘에서 의심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는 저는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현재 이제 국회 윤리특위 간사를 이제 맡고 계신데 뭐 어떻게 보면 뭐 그 윤리적인 문제하고도 결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동산 문제가 이번에 부동산 문제를 윤리특위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차원이 될까요? 일단은 윤리특위는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징계 청구를 해야지 윤리특별위원회 상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징계를 청원하는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요 손톱만큼의 의심 또는 이게 좀 이상하다 이 싶은 게 있다면 그걸 모아서 당에 통보를 하고 수사기관에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징계보다 더 가혹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예를 들면 이제 혐의가 발견이 된다면 그때는 국회 윤리특위 차원에서 징계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네. 이번에는 공수처가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제 수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조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또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방해 의혹 등인데 이게 때리면 커지는 윤석열 효과, 윤석열 키우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 또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좀 마음이 복잡합니다. 저는 이제 공수처가 1호 사건이 이제 서울시 교육감의 이제 말하자면 해직 교사 복직 문제를 1호 사건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공수처가 기소권도 없거든요. 아니 기소권도 없는 수사를 저는 무슨 수사에 실효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말하자면 이제 탄생하게 된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제 반성적인 성찰을 좀 공수처가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내사, 수사, 기소, 공소 이 모든 독점적 권한을 가진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분산하는 것이 검찰개혁이었고 네. 그 일환으로 공수처가 탄생을 했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성격의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도 물론 이제 고소고발 진정이 접수가 되게 되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입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입건이 된 것이지 여기서 압수수색이 들어가거나 강제수사에 들어가야지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건이 됐다 그래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수사를 해가지고 정치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아마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저격수로 꼽혔었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최근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께서는 이제 그동안 지금 현재 높은 지지를 받고 계신데 국민들의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지지의 상당 부분은 반사체적 성격이 강한 것이죠. 누군가와 대립하고 싸우면서 나타난 이제 반대급부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런 식의 지지를 가지고 대선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스스로 발광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고, 내가 왜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되고, 이 21세기 기술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지, 남북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외교는 어떻게 하고, 경제와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국가 경영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증돼 오를 것이고,
누가 뭐 추미애 장관이 나왔다 그래서 또 싸움하면서 반사체로서 얻는 지지율이 아니고 스스로 발광하면서 발광체로서 국민들에게 내보임으로써 엄격한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 따라서 충분히 뭐 출마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누구보다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올해 목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민들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박탈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왕에 국회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의 국회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가 다 들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이거를 법제화시키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이 났는데요. 여기에 매년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그냥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통과가 돼서 이 부동산으로 국회의원들이 돈을 벌고 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국회의원들이 돈을 버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법이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 파워 인터뷰는 정치권 세대 교체의 바람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경선 연기론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